시청자 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300명이 넘는 한국인 노동자가 미 당국에 의해 체포돼 약 일주일간 구금됐다가 풀려났습니다. 인권 침해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YTN은 어떻게 전했는지 뉴스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 Y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철입니다. 불과 한두 주 전만 해도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는데 요즘은 밤이면 제법 선선한 가을 느낌까지 듭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이런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쉽게 떨어지고 또 호흡기 질환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손 씻기와 실내 환기 같은 생활 습관들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 YTN이 전한 한국인 노동자 구금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은정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해 건설 중인 미국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에서 300명이 넘는 한국인 노동자가 미 당국에 의해 체포되고 수용시설에 구금됐다가 풀려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 문제도 불거졌는데요. 엄중한 사안인 만큼 언론에서도 무게를 두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YTN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실장님? 아무래도 이제 이 사안은 외교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외교적 민감성에 상당히 좀 중점을 두고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그리고 기술협력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구금 사태가 관세 협상 교착과 맞물려서 발생한 만큼 보도는 양국 간의 외교적 긴장 고조를 더 이상 부추기지 않도록 균형 있게 다루도록 노력을 기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의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도 함께 전달해서 외교적 해법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부분도 고려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동자 인권과 법적 절차의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이 수갑과 족쇄 등 쇠사슬에 묶여서 호송되는 장면은 국내에서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분노와 당혹감을 유발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자칫 감정적으로 이제 흐르기 쉬운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우려를 걷어내기 위해서 미국 이민 단속의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 그리고 한국 정부의 영사 조력 및 귀국 지원 과정을 팩트에 기반해서 설명하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인권 문제를 제기하긴 하되 감정적인 어떤 보도보다는 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비자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방점을 뒀습니다. 이번 사태는 일부 노동자들이 단기 방문 비자 등으로 입국을 해서 실제로는 노동을 수행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한국 기업의 고용 관행과 미국의 어떤 비자 정책 간의 충돌을 짚고요. 또 대안이 되는 새로운 비자 신설 등 제도 개선 논의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자부합니다. 단순히 불법 고용 프레임이 아닌 제도적인 공백과 정책적 충돌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미 경제 협력의 지속 가능성에도 이제 무게를 뒀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미 관세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이제 분석이 있는데요. 일련의 과정이 양국 간의 어떤 경제 협력에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 집중 분석을 했고요. 또 향후 투자와 무역 기술 협력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자, 네 가지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외교 균형, 인권과 절차, 제도 개선, 그리고 경제 협력 이 네 부분으로 보도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시설에 구금된 지 8일 만에 돌아온 직원들, 그곳에서의 생활이 참담했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자,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보도 방향 가운데 노동자들의 인권과 절차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 이 보도 내용 좀 어땠습니까?
예, 현지 시간 9월 4일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과 국토안보수사국 등이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그룹과 LG 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을 벌였는데요. YTN은 우리 시간 9월 5일 저녁 사안이 발생한 직후부터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후 9월 6일 오전에는 워싱턴에 나가 있는 홍상희 특파원을 연결해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의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 특별수사관은 브리핑에서 어제 불법 고용 관행, 중대 연방 범죄 수사를 위해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섰고 모두 47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300여 명의 한국인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How many were Korean nationals? The Korean media are reporting as many as 300. There was a majority of Korean nationals from the 475. 미 국토안보수사국은 체포된 사람들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 자격을 위반해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외교부의 유감 표명과 주 애틀랜타 한국 총영사관의 대응 방안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보도에서는 기존의 정보에 새롭게 파악되는 정보를 더하고 또 해설해서 시청자들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한꺼번에 불법 체류자를 500명 가까이 잡아들인 건 미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A multi-month criminal investigation where we have developed evidence, conducted interviews, gathered documents.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미국 내 투자를 요구하면서도 제대로 된 비자를 내주지 않는 미국 비자 제도에 책임이 있다는 현지 변호사 말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중간선거에 출마한 친트럼프 정치인은 현대차가 현지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자신이 불법 체류자 은닉을 제보했다며 이번 단속으로 기분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의 동기가 정치적 이유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보도였습니다. 자, 민감한 시기인 만큼 정보 출처의 신뢰성과 또 교차 검증을 한층 더 강조하는 보도가 중요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충분히 지켜졌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검증 차원에서 다소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예. 구금 억류되었던 300여 명의 귀국 일정이 예정보다 하루 늦춰졌는데요. 무사 귀환을 기다리던 우리 국민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연 이유에 대해서 외교부가 밝힌 입장은 미국 측 사정이었는데요. YTN은 11일 새벽 정부 고위 관계자의 통화를 근거로 수갑 문제가 원인이었다고 보도합니다. 앵커의 질문과 전화 연결한 국제부 기자 모두 단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갑을 채우는 문제가 원인이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정부 고위 관계자가 YTN과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앞서 조 현 장관의 관련 언급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미국 측은 구금시설에서 나와서 전세기를 타기 전까지 수갑을 채우려고 했지만 정부가 이를 반대했다는 겁니다. 몇 시간 이후 아침 보도에서는 출국 지연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잔류 권유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구금 한국인들의 석방이 연기된 이유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숙련된 인력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미국에 계속 남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이 하루 지연됐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원인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외교부 당국자가 주미대사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구금된 한국인의 귀국 절차가 늦어지게 된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들이 귀국하는 대신 미국에 계속 남을 것을 권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귀국 지연 이유가 수갑 문제 때문이라는 보도는 YTN뿐만 아니라 다수 언론에서도 있었고요. 밤사이 여론은 정부와 외교부의 협상력에 대한 논쟁으로 뜨거웠습니다. 이러한 논쟁과 여론 악화가 협상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면은 없을 겁니다. 사실 이번 사안과 같은 이슈는 취재와 보도가 어렵고 또 까다롭습니다. 명확한 보도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요. 현장 취재 기자나 언론사 입장에서는 속보, 특종과 국익 우선, 또 안전 확보와 직업적 사명 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해야만 합니다.
보도를 접하면서 분석하는 입장에서도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 사안은 사회적 재난 상황, 또 국가 간 위기 및 협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정보 출처의 신뢰성 확보와 교차 검증이 최우선이어야 할 거고요.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은 지양하고 또 국익 우선을 위해서 당국과의 보도, 협조도 필요할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통로는 공식 루트 하나여야 한다는 것은 위기 관리의 기초이자 기본입니다. 우리 언론은 관행적으로 반복하는 보도 행태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정확한 정보 출처를 언급하지 않고 정부 관계자, 고위 관계자, 핵심 관계자 이렇게 지칭하는 광범위한 정보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난 상황, 협상 상황에서는 극도로 자제해야 하는 보도 행태라고 판단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만큼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성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지 정세를 잘 아는 교민과의 대담도 있었는데 이 대담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단속과 구금은 전에 없이 큰 규모이기도 하고요. 또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그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고 또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YTN에서는 미국 현지에 거주 중인 기업인과 교민을 인터뷰해서 현지 반응과 정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예, 어제 그 한국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섭이 마무리되고 300명 전원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됐다고 한 걸 보면 아마 마쿠 교섭이 있었던 것 같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투자 중에 하나를 이런 식으로 단속하는 것이 맞느냐, 무리하게 무슨 군사작전처럼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고요. 이민국 이 수사관들 무소불위였습니다. 누구도 건들지 못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사건 난 지 꼭 엿새 만에 1차 이제 해결이 되는 걸로 가니까 굉장히 빨리 해결을 되는 거죠. 굉장히 제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다고 외국 기업들을 갖고 오는데 그다음에 이 이민 정책은 한 군데인데 이게 잘 맞지가 않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라는 굉장히 나오면은 이 좀 조롱 섞인 여론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죠. 미국 현지 여론이 대개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트럼프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는 분위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협상과 또 귀국 과정을 다룬 분석 보도, 해설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는데 좀 어땠습니까? 예, 구금되었던 우리 국민의 이동이 시작되자 YTN은 특보 체제로 이 소식을 신속하게 전했습니다. 억류됐던 한국인 316명이 구금 일주일 만에 드디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안전하게 인천공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탑승구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공항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귀국했다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본격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텐데요. YTN에서는 대담을 편성해서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과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구금이라고 하는 이제 신체 자유 구속이라는 문제가 있고 또 공장 가동에 큰 차질이 빚어지면서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관세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거기다 제일 큰 문제는 한미 동맹에 중대한 훼손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설득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도와줄 수 있는 국무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의회의 협조 세력 이쪽과의 협력 관계를 더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단 비자 문제를 빨리 신속하게 B1 비자 이거를 확실하게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다는 걸 딱 구분해주고 가능하면 한국인 쿼터를 빨리 확보해서 안심하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기업도 너무 서둘러서 투자하지 말고 그리고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미국의 이 약간 부적절한 비자를 가면 언제든지 체포당할 수 있다는 각오로 확실하게 비자를 바꿔 보내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사안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과 외신 반응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특히 이중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정부를 풍자한 CNN의 보도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미국의 CNN 등 외신들은 반트럼프 시위대 현수막을 통해 한국인들의 분노를 전했습니다. CNN은 구금된 한국인 직원들이
혼란과 두려움 속에 일주일을 보냈고 오랜 친구가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은 분노를 느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보도와 논평들은 모두 구금된 한국인의 신변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거나 또 그들 모두가 미국을 떠나기 전, 그러니까 미국의 통제 하에 있을 때 방송되었다면 걱정을 초래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금되었던 국민들의 무사 귀환이 확인된 이후에 기획되고 방송되었다는 점에서 상황과 시기가 적절한 편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국내 정치 대결로 쟁점화하고 대립을 부각하는 보도나 논평들도 이번 YTN 보도에서는 비교적 크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자, 구금됐던 우리 노동자들 무사히 돌아왔고요. 이제 한미 동맹의 돌파구를 짚는 보도들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한미 관계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보도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실장님.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정부의 어떤 외교적 대응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이제 보도할 계획인데요. 예. 우리 정부는 이제 대통령의 직접적인 유감 표명과 또 외교부 장관의 긴급 방미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고요. 이는 일정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신속하고 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바로바로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국민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국민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한미 간의 고위급 협의가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지, 향후 재발 방지 약속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도 개선을 위한 협상 내용에 방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측과의 협상을 통해서 향후 한국인의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 방지 그리고 비자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언젠가는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반응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근본적 해결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단기적 해결을 넘어서 장기적 제도 개선을 위한 협상 내용과 진전 상황을 심층적으로 추적해서 보도할 계획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기업의 책임과 대응 그리고 전략을 집중 보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이제 실증적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를 계기로 해서 해외에서 분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업들이 향후 미국에 진출할 때 어떤 비자 전략을 채택할지, 그리고 인력 운영 방식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기업과 정부 간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도 중점적으로 취재를 해서 보도할 예정입니다. 네. 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지 또 제도 개선 협상은 어떻게 진전되는지 차근차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는 어떤 보도였습니까? 예, 저는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는 조지아주 폭스턴 현장에서 보도를 이어간 신윤정 특파원의 보도를 꼽았습니다. 예. 9월 7일 보도에서는 YTN 특파원들이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미국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세관 단속국의 수용시설 이 근처에서 실시간으로 현장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은 9월 7일 오전부터 이 시설 일대에서 취재를 하다가 현지 경찰로부터 일대 접근 불가 통보를 받고 좀 떨어진 곳으로 나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현지 관계자들이 한국 기자들을 이런 상황에서 달가워할 리가 없고요. 또 전례 없는 상황에 취재 기자들도 기자들의 비자 문제 포함해서 염려되는 부분들이 참 많았을 건데요. 현장 취재는 어떻게 진행했을지 또 특별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네. 자, 어려운 상황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아직 조사와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이번 대규모 구금 사태, 단순한 현장 문제가 아니라 비자 제도와 투자 협상 등 구조적 과제를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파장도 크고 또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어려운 사안을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신윤정 특파원을 만나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카메라와 수첩 등 취재 장비를 본 구금시설 직원들이 기자들을 도로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제지를 했습니다. 그래도 취재를 위해서 접근을 하자 경찰과 보안관 등까지 불러서 개별적으로 기자들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구역 안으로 들어오면 당신도 구금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됐고요. 또 일부 한국 특파원들의 경우에는 구두 경고에 그치지 않고 문서화된 경고를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결국 왕복 2차선 도로를 넘어 도로변에 마이크를 설치하고 방송에 참여했는데 빠르게 달리는 차량들과 불과 1m 정도 거리에서 방송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당히 위험했고 또 인터넷과 통신 등 환경도 매우 열악했습니다. 이번에 직원들이 구금됐던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공장의 가동 상황이나 아직 구금소에 남아있는 한국인 직원의 상황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간 직원 가운데서도 미국 재입국 등의 불이익이 없는지 등도 계속 체크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테러 협박 대책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패스트푸드점과 콘서트장,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테러 협박 예고글이 잇따라 등장해 작성자가 검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테러 협박글로 문제가 됐던 사례들과 관련해 발생한 피해와 처벌 수준까지 짚어본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이달 초에는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와 백화점에 있던 시민 4천여 명이 대피하고 2시간 넘게 영업이 중단됐는데 검거된 글 작성자는 중학생과 20대 무직 남성이었습니다. 보다 긴박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할 때 국민 중에 한 사람이 피해를 갖다가 더 심하게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잖아요. 장난으로 한 행동들이 어떤 피해를 가져오는지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들어본 보도였는데요. 최근 폭발물 설치 협박 사건들에 대해 다뤘는데 테러 대응 체계가 정비된 해외 사례들과 비교했다면 국내 대응 체계의 한계를 알 수 있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와에서 비교해서 보면 좋은 해외 테러 대응 체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도의 사례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폭발물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중협박에 해당합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과 신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요. 형법상 벌금 규모는 우리나라나 해외나 비슷하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법 제875조는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고 있는데요. 또 미국 일부 주에서도 형법에서 공중협박 행위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공중협박죄의 법정 최고형은 5년 또는 10년이며 벌금형은 2만 달러, 하나 약 2,8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다수를 상대로 하는 위협이 포함된 글이 전송만 돼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해외는 형법상 처벌과 별개로 폭발물 설치 위협에 대한 배상 요구가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폭발물 위협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피해를 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규모는 더욱 커진다고 하는데요.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2022년 한 남성이 일리노이주 한 회사의 폭탄 폭발까지 2분 남았다고 위협 전화를 걸었다가 징역 3년형과 함께 45만 6천 달러, 하나 약 6억 3,800만 원을 해당 회사 측에 배상하게 됐습니다. 위협 전화로 회사 직원이 대피하는 등 회사의 피해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과의 두 번째 주제는 주한미군 부지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얼마 전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주 앉은 트럼프 대통령은 느닷없이 군사장비 구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상회담 전부터 예상됐던 이른바 안보 청구서를 회담 첫머리부터 내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를 일방적으로 부담했던 건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실책이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꺼내들었습니다. 한술 더 떠 현재 주한미군이 임대에 쓰고 있는 땅을 넘겨받아 대규모 군사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더불어 주한미군 부지에 대한 내용까지 언급했음을 짚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부분을 보도했는데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이 부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증이 남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에서 주한미군의 부지 관련한 사례가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보도에서 언급한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 알아보면 주한미군 기지는 한국이 미국에 임시로 빌려준 부지입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경기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포함해 7개 기지에 약 28,500명이 주둔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해외 기지 운영 구조는 크게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에 기반한 사용권, 장기 인차 형태, 특수 협정 또는 점유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 있는 미군 영국군 공동기지 같은 장기 인차나 쿠바 영토에 있지만 미국 통치를 받는 관타나모 해군기지 같은 특수 점유 형태는 역사, 지리적 특수성이 있는 사례라 주한미군 부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미국의 해외 미군 기지 128개 가운데 미국이 소유권을 보유한 사례도 없습니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모든 주요 동맹국에서 미국은 임대 방식으로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들 국가에선 임대료를 내고 미군 기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 측의 무상으로 부지를 쓰도록 했습니다. 주한미군 지휘협정 제2조에도 미국은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미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의 세 번째 주제는 강릉 가뭄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강원도 강릉 지역의 가뭄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릉이 최악의 가뭄을 겪으며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음을 실시간으로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잠시 제 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24m라고 적힌 이 표시 보일 겁니다. 최고 수위 표시를 해둔 건데요. 지금 이렇게 바닥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잠시 이번에는 물이 좀 남아있는 곳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수위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봉저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와닿을 수 있게 한 보도였는데요. 강릉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며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상황을 전했는데 이런 문제가 왜 비롯됐는지와 대책 방안에 대해 다뤘다면 보도 신층성을 높였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에서 강릉 가뭄의 원인과 대책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강원도 영동 지역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42.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3개월 동안 241.3mm의 비가 내려 30년 평균값인 580.5mm에 크게 못 미쳤는데요. 중부지방에서는 장마 전선이 형성돼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에는 폭우 피해가 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지만 태백 산맥 너머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오히려 산맥을 넘어가면서 공기가 더 건조해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이 단 한 개도 없다는 것도 영동 지역 가뭄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가뭄 해결을 위해 강릉시는 물그릇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단기 중장기적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남대천 대형 관정 개발을 통해
하루 5,000톤의 생활용수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연곡에서 홍제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추진해 관로를 개설하고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으로 하루 6만 톤의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남대천 지하수 저류댐 설치 사업으로 하루 15,000톤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 토과의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 여름 완정정복 매뉴얼에서 매뉴얼은 잘못된 외래어 표기이므로 매뉴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현대 한국인들이 에와 에 발음을 변별하여 인식하거나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자막의 오류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언어 규범 문제와는 별개로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자막도 발견되는데 8분 53초에 출연자를 찾아가는 여정의 화면에서 충북 천안시라는 자막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행정구역 정보인데 천안시는 충남에 소속된 도시이므로 충남 천안시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성우도 충북 천안으로 발화하여 자막과 음성에 모두 오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험은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성해 진행하고 그 차이를 비교합니다. 방송은 바네둠 쌀을 취식한 집단과 일반 쌀을 취식한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식전과 식후 혈당 수치의 변화를 비교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피실험자의 수가 너무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성이 명확하지 않은 피실험자 2사람의 혈당 차이를 비교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피실험자가 2사람이라면 실험 방식이 조금 달라야 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요점은 피실험자의 수를 조금 더 많이 확보했다면 바네둠 쌀의 효능과 실험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은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5인이 시청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사실 저도 아주 가끔 무릎이 아파서 더 크게 흥미를 가지고 보았습니다. 방송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골관절염 4기라도 통증 없이 지내는 환자가 있으며 인공관절 수술 이후에도 운동 재활 치료의 정도에 따라 회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증상은 환자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보 제공에 충실한 유익한 방송이었고 전문의 5인이 정보 전달 위주의 패널로 출연하다 보니 다소 딱딱한 점은 있었지만 환자와 미래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훌륭한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수한 나레이터의 목소리로 시작하면서 PD가 직접 이색 냉면 음식점을 찾아다니고 그곳에 특색 있는 냉면을 소개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손님 인터뷰를 통해 음식 맛을 평가하고 시식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이 직접 먹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음식의 다양한 컬러감과 음식을 따라 움직이는 팔로우 및 클로즈업 등 카메라 기법을 잘 활용하여 냉면의 맛과 느낌이 생생하게 전달되며 청량감과 시원함이 배가되면서 시청자의 미각 또한 자극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세 꼭지 모두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게 이루어지면서 새롭거나 신선한 구성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맛집 탐방 프로그램과 그다지 차별화되지 않았고 담당 PD가 직접 찾아 나섰다는 것 외에 특별한 내용이나 새로운 구성은 없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꿀팁들의 신뢰성을 뒷받침해줄 전문가의 건의가 모호했다는 점은 전체 방송의 설득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림 전문가와 침구 전문가로 등장한 인물들의 이력이 명확히 소개되지 않아 시청자는 왜 이분이 전문가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고
대전까지 찾아가 만날 정도의 이유가 설득력 있게 설명되지 않아 출연자의 전문성 자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방송이 진행된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발명가의 출연 또한 여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해 보였으며 흐린 날 세차하기라는 생활 꿀팁 역시 기획 의도와 연결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김경호 한의사는 과체중을 줄이고 고혈당을 벗어났는데 그 해답을 흰 쌀밥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혈당 유지 비결을 새끼마다 꼭 챙기는 흰 쌀밥이라고 하며 실제 점심 도시락과 퇴근 후 식사 준비 모습도 화면에 보여주었습니다. 쌀은 위장을 튼튼히 하고 기운을 올려주는 중요한 음식으로 오곡 중의 으뜸으로 쌀을 통해 얻은 기운이 바로 원초적인 힘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바나듐 쌀을 추천하고 있는데 최근 건강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스마트한 식재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의 여신 바나디스에서 유래한 바나듐 쌀로 김경호 한의사는 혈당 잡고 체중 감량까지 이어지는 한국인의 밥심을 보여주었는데 시청자분들도 본 방송의 시청을 통하여 한국인의 밥심으로 건강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방송의 마지막 파트인 8분 55초부터는 괴짜 발명가 김경택 씨의 인터뷰 내용이 나옵니다. 김경택 씨가 직접 개발한 압력을 유용한 세차기 내용과 360도 회전하는 우산과 파라솔을 만드는 부분은 호기심과 흥미를 주기는 하였으나 앞부분에서 다루었던 내용들과 이질감이 있고 여름 완전 정복 내용에는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방송의 구성이 시청자들에게 생활 속에 간단하지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내용이었으나 2025 여름 완전 정복 매뉴얼이라는 타이틀의 거창함에는 다소 못 미치는 구성이라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9월 YTN-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YTN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